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뿌린 이 대남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이 대남 풍선이 수거됐는데 그 안에는 오물과 쓰레기 등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장치들도 숨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앵커는 아시다시피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때도 북한이 무인기도 보냈고 우리나라를 겨눈 이 대남 풍선도 많이 보냈지만 이 대남 풍선의 대북전단, 대남전단, 즉 삐라가 아닌 이런 오물과 쓰레기, 이 거름 등을 담아서 보낸 건 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김여정이 입장까지 냈다는데 이 같은 오물 풍선,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뭔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붐.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붐. 어떤 붐인지 함께 보시죠. 원전, 콘텐츠, 방산, 신중동, 붐. 원유 도입 비용은 낮춘다. UAE와 아랍국 첫 포괄적 경제 협정, 자동차, 원유, 무기, 관세 철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국빈 행사에 나란히 포착된 모습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중동은 큰 손이라고 불립니다. 정상회담의 이 같은 성과가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지는 그 중간 이어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펑.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펑. 뭐가 펑? 함께 보시죠. 이게 펑. 풍선이 펑. 그런데 그 안엔 대남 전단이 아닌 삐라가 아닌 오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낸 북한,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인데 김여정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수거하려면 공을 좀 들여야겠다라는 비아냥 섞인 김여정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오랜만인데 도발이 아주 더티합니다. 잠시 후에 이 같은 북한 김여정의 더티 도발, 더티 성명 전문가와 함께 깔끔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한국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파업 선언, 주가 3.69% 급락.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이 선언됐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1969년에 삼성전자가 창사됐으니까 창사 이후에 55년 만에 사상 처음 파업 선언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약. 오늘 한 글자인데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인천은 필로폰, 세종은 코카인, 전국에 파고든 마약.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마약 인구 6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동훈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이 그랬죠. 피자 한 판 값에 어린 학생들도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마약을 단속하려면 마약 수사를 잘하는 기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곳으로 일관된다라면 그 또한 허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제목, 전국 덮친
오물풍선. 언론들은 그래서 오물풍선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더러운 도발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더러운 도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정말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벌인 그 의도 또한 더티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지, 저 풍선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겼고 어디에 떨어진 건지 지금부터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첫 선보이는 이름하여 세장 PPT입니다. 복잡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 일목요연하게 PPT 3장으로 앵커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3장 PPT. 오늘의 주제는 전국을 덮친 오물풍선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북한이 얼마의 풍선을 어떻게 날려보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뜬 것처럼 그제 북한 서부 지역의 심리정 수행 부대가 많은 대남 풍선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풍선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경기, 서울,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까지 이 풍선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북한이 치밀하게 북서풍의 방향과 이 풍선이 갈 수 있는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했다라는 방증일 수 있겠습니다. 이 풍선 전국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고 수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상공에 떠 있는 풍선은 없습니다. 다 떨어진 겁니다. 260여 개, 굉장히 많은 풍선입니다. 자, 이 풍선을 전국 곳곳에서 목격했다는 인증샷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경남 거창에서 북한의 풍선이 온전하게 발견됐습니다. 경남 거창이면 한반도의 아주 아래쪽인데 굉장히 멀리 거의 한반도 전역까지 커버하는 사거리를 이 대남 풍선이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의 포도밭, 우리 집 텃밭에서도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에서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경기 용인에 대남 풍선이 떨어진, 오물 풍선이 떨어진 뒤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수도권 단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도 북한이 보낸 대남 풍선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서울 안군역 인근, 서울 한복판, 서울의 중심에도 북한의 풍선이 떨어져서 군경이 수거하는 모습도 인증샷에 목격이 됐습니다. 세장 PPT 두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선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뭐가 담겼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풍선,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풍선은 아닙니다. 이래 보여도 꽤 큽니다. 지름이 3에서 4m 정도 가량이니까 제 팔을 쫙 뻗었을 때가 2m 가량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직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 안에는 한 가지 유의미한 장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폭장치.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풍선을 폭파시켜서 풍선에 매달려 있는 내용물이 땅으로 투하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폭장치 안에는 타이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게 타이머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람의 강도와 세기와 방향, 그리고 설정해놓은 타이머의 시간 등을 종합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원하는 지역에 정밀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대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력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계산을 상당히 잘했고 바람 타고 날아온 풍선이 어디까지 갔다? 경남 거창까지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하겠죠? 더러운 도발, 더티한 도발이라고 분석한 데는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북한의 온물 비누라고 불리는 오물, 거름, 쓰레기 등등등이 이 풍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국방부 출입하면서 우리나라로 날려보낸 북한의 풍선 가운데 이른바 이 대남비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전단들도 많이 제가 봤었는데 직접 제가 수거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대남 전단이 없이 이런 쓰레기들과 오물만 달려서 내려보낸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도발 역사상.
자, 두 번째 장이었고요. 세 장 PPT. 그러면 세 번째 장에서 짚어볼 대목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같은 북한의 오물풍선 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아닌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생화학 무기랄지 폭탄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 라는 타당한 상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정부청사 외교부에도 이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외교부 청사는 대통령실에서 불과 4.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청사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요. 자, 이런 곳에도 떨어졌습니다. 노원구의 중학교, 종로구의 초등학교, 목동의 모 방송국 앞마당에도 북한이 날려보낸 도발적 성격을 띤 풍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애 앵커의 세 장 PPT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대남 풍선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오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 보니까 쓰레기, 오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경찰들 금방 오시고 좀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오시고 또 그분들이 장갑 끼고 해체하는 거 보니까 오물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정리가 돼서 조금 다행인 걸 생각하고 굉장히 그때는 좀 떨렸어요. 왜냐면 그런 현장을 처음 봤어요. 풍선이라든가 삐라라든가 이런 게 뉴스로만 봤지 현장에서 목격하기는 처음이라 좀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을. 그렇지, 걱정이 많이 됐죠. 미사일이 떨어졌나, 뭐 걔네들이 자꾸 이제 그 쏘니까 걔 실수해서 떨어졌나.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느 거. 많은 이 시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참 공보실장을 역임한 엄효식 전 합참실장 모셨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방부 역대 장관을 꼽자면 김관진 장관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실장을 또 역임하셨는데 엄 실장님, 일단 북한이 여러 가지 풍선을 과거에 보냈었어요. 내려보냈었고 전단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쓰레기, 오물만 담아서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이제 오물풍선 더러운 도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치사한 방법이죠. 지저분의 치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오물이 날아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물을 뭐 사전에 막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풍선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풍선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초병들의 눈이나 또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번처럼 밤에 이거를 또 풍선을 날리게 되면 밤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기습이고 일종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선이 약 260개가 날아왔고 그것이 우리 서울 상공에 12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풍선이 아니라 무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지저분하고 아주 치사한 도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 안전을 위협하고 또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레이더에 이 풍선이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레이더 장비에서 특정할 수 있는 뭐 엔진이나 아니면 전자 장비가 이 풍선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엔진이 있어야지 거기서 열이 발생하든지 또는 이제 고체로 된 부분이 있어야지 레이더에 반사파 적용이 될 텐데 풍선은 그런 게 없고요. 여기 기폭기라고 물론 이제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하는 장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이더로서 어떤 그 사전에 발견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타이머를 설정해서 정부 청사에서도 떨어지고요. 목동의 한 방송국에도 떨어졌는데 정부 청사와 방송국은 이 공교롭게도 북한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기습할 때 준전시 상황에서 주요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시설들과 일치하는데 북한이 바람을 계산하고 타이머를 계산해서 일부러 좀 노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보면 뭐 사거리 100km, 200km, 300km, 600km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들은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도한 곳에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풍선은 그냥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유도 기능이 있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서울 지역에 특히나 중요 시설물에 떨어진 것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저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구나. 예. 일정한 그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유지가 되면 그거는 그냥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뭐 30분 지나면 1시간 지나면 어디에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준비도 다른 첨단 무기, 뭐 재래식 무기들의 도발과 병행해서 이런 정말 무기가 주다는 무기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북한 놈들이 하고 있구나 네. 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엄 시장님, 그 바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사례는 제가 제갈량 이후에 지금 삼국지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뭐 정부 청사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지역적인 핀포인트 타겟은 안 되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 뭐 경기의 어느 지역 좀 광범위한 광의의 타겟은 북한이 바람과 타이머를 이용해서 타겟팅할 수 있다,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사일 같으면 그 한 발당 그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풍선은 사실 이것이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을 목표로 했을 때 미사일은 한 발을 쏘는 게 되겠지만 풍선은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뭐 10개 정도를 보내게 되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 타겟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사일 한 발 쏘는 거나 어쩌면 이런 오물풍선 뭐 한 10개 정도 보내는 거나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적게 들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어떤 심리적 타격 이런 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심리전 네. 측면의 도발적 성격이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에이 뭐 쓰레기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 안에 쓰레기나 오물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한 번쯤 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린 것도 아마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군도 이건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입장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엄 시장님, 그럼 궁금한 건 왜 쓰레기랑 이런 지저분한, 더티한, 치사한 뭐 이런 걸 담아서 보냈냐는 거예요. 그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막 비방하는 사진하고 전단을 수북히 인쇄해서 풍선에 달아서 보내기도 했고 뭐 북한의 공연단의 공연 음악을 녹음한 CD도 담아서 보낸 적도 있었고 담배꽁초를 담아서 그 전단과 함께 보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오물과 거름, 냄새나는 지저분한 이런 것만 담아서 보낸 건 처음인데 이 같은 목적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1차적으로 27일 날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1단 로켓이 제대로 기능도 하지 못하고 2분 만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망신스럽고 북한이 그동안 입으로 이야기했던 또는 김정은의 입으로 자기들의 국방과학이 대단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글로벌적 망신을 당하는 사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 그 로켓 발사 실패했던 것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정말 대한민국의 주요한 뉴스 아마 아이템이 됐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물타기. 네,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더로 사전에 풍선이 오는 것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설령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우리가 뭐 이런 대공포로 뭐 타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군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라는 고민.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또 다르게 보면 아니 우리 정부나 군이 저런 북한의 오물 테러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정부와 군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또는 우리 내부에서도 뭐 정부와 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혼란시키는 그런 것을 기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28일 날 밤에
갑자기 심한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예. 아마 저도 깜짝 놀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렇군요. 일종의 어떤 물타기 성격도 있고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발이다라는 네. 겁니다. 혹은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에게 전단을 뿌려봤는데 사실 그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치하고 비웃음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전단 보내지 마라. 그래봤자 소용없다. 차라리 뭐 이런 오물을 보내라.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뭐 전단을 보내서 김정은 체제를 홍보하고 이런 유인물들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고 뭐 동의하거나 공감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쓰레기하고 우물을 보낸 거는 더하죠 보면. 예. 어린아이조차도 저걸 보면 아니 도대체 김정은과 북한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정말 이거는 수준 이하의 국가구나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보 경각심, 북한의 실체를 인식하게 하는 데는 이번에 이런 그 풍선 테러가 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여정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도발이라고 김여정까지 입장을 낸 건데 김여정의 입장, 뭐라고 입장 내는지 함께 보시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낸 선물이다. 이런 표현 연구합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어찌 보면 좀 유치한 비난이에요. 우리를 귀신으로 일컬었어요. 아니, 우리가 귀신이면 그쪽은 뭔가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비아냥이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이자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표현은 다 썼습니다. 기자 출신에,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에, 공군 장교 출신에 안영환 의원님.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표현의 자유 얘기했고요. 알 권리 얘기해서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 주무 역할이었고 풍선은 또 공군 장교 출신이셔서 잘할 것 같은데 김여정의 성명을 보면 뭐 거창한 도발인 양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유치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여정이 북한 내에서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 이 성명은 되게 한국의 반응을 보고 냅니다. 막 동시에 내지는 않아요. 한국 사회 반응을 보면서 이제 낸 건데 그 김여정의 성명을 볼 때마다 어떻게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런 언어를 연구를 하지? 예. 그 정도로 유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이자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 측에서 대북 정단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정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북 정단을 넘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죠. 대북 정단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럼 왜 오물이었을까? 저도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김여정의 성명에 그 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정치 선동 오물이라고 폄하를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낸 것은 오물에 불과하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오물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처럼 대북 그러니까 무슨 진실을 파헤치는 정보가 아니라 왜 오물이었을까? 저는 이게 오물을 보낸 것 자체가 북한이 우리에게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의 첫 단계는 보통 우린 행복합니다. 북한 어린이 딱 나와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을 손잡고 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광고하는. 북으로 오시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단계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안 통한 겁니다. 북한이 뭐 어렵다는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단계로서는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거. 이게 2단계였는데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물로 정말 딴 나라에서 본다면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자꾸 저런 행위를 하는 북한을 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참 창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정말 참피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명해주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이 얼마나 민감하게 위력적이라는 뜻이다. 예. 그런데 북한이 어느 정도로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주민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독이 묻어 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보낼 때 USB도 보내고 컵라면도 보내고 예. 뭐 초콜릿도 보냅니다. 그다음에 1달러짜리도 보내고 그것도 보내는데 거기 독이 묻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실제
떨어진 거에 독을 묻혀놓고 주민들에게 발견을 시켜가지고 그걸 먹은 주민들이 죽게까지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는 게 또 북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이제 보여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한다면은 북한 체제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저 풍선을 대남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아까 어떤 인터뷰하신 시민이 안보 경각심을 나한테 줬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은 저도 겁이 나요. 저기 지금 260개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산악 지역이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산악 지역, 뭐 태백산맥 산소에 떨어진 것은 똥개가 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한 500개 정도는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게 260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많은 걸 동시에 보냈을 때 혹여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기에 무슨 생화학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가. 정말 값싼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예. 오물풍선은 세계적인 코미디가 되고 있지만은 그 뒤에 숨은 그런 문제점 또 그 경각심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골칫거리 행동들을 많이 일삼는 국가들이 북한이랑 친한데 북한이랑 친한 이 친구 국가들도 저거는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당히 격떨어지는 도발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제가 북한을 오래 취재했고 탈북자들도 많이 취재하다 보니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보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보낸 전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팩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를 믿는 북한 주민들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낸 대북 전단을 오히려 그 USB 같은 것을 장마당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주고 되파는 문화까지 북한에 형성돼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취재했던 기억도 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얼마 전 헌재에서 지난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던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며 국내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위헌으로 드러났지만 우리가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으로 전단을 못 날려보내게 했던 것이 결국은 김정은, 김여정 좋은 일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저 풍선을 이제 남한에 내려 보내고 또 그다음에 김여정의 어떤 담화를 보면 저도 뭐 김정은까지 다 양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지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저 풍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좀 약간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골 동네, 조그만 동네 가면 양쪽에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분노 갖다가 또 찌그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약간 그런 게 연상이 돼요. 분뇨 쏟아붓는 등의 그렇죠. 행위. 그렇죠.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저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북한 자체가 국가적인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고 어떤 사적인 감정, 뭐 대북전단이랄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 이런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건데 불만을 표시를 풍선에 오물을 달아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좀 볼 수 없다고 보고.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러한 김정은, 김여정, 북한 자체를 굉장히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상회담 때도 북한 편을 계속 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비핵화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미국의 잘못이다, 트럼프의 잘못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김정은이랄지 북한에 어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저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북한을 평가를 하고 김정은을 평가를 해서 정상회담을할지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다 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마 그 저 풍선 자체도
김정은을 내려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밑에서 반란해서 내려보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있지 않을까? 절대 김정은은 저는 풍선을 내려보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선우가 있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저런 거 내려보내겠냐? 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 우리 남한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뭐 해프닝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안영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화학 테러랄지 아니면 무기랄지 뭐 폭탄을 뗄 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북한의 상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이기 때문에 살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북한과 뭘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의 어떤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참작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엄 실장님, 오늘 조간신문 몇몇에는 수도권까지 뚫렸다, 뭐 전국이 뚫렸다 이런 기사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이게 뚫렸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하고도 손쓸 방도가 없어서 요격을 못했던 뭐 무인기 도발 같을 때는 뚫렸다는 표현이 일견 타당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좀 논쟁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군을 좀 취재해 보니까 이거를 요격을 못해서 뚫린 게 아니라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요격을 안 하고 그냥 놔둔 측면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뚫렸다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설령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선을 잡아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는지 뭐 세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타격을 해가지고 풍선을 터뜨렸을 때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줄 수 있는 사태도 되기 때문에 예. 군이 알고도 쉽게 저것을 이제 타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오물을 보낸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거는 북한이 되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식의 어떤 기습을 가할 것이다라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오물을 보낸다는 것은 전혀 뭐 그런 생각하는 대안 중에 없던 것인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경각심을 준다고 봐요,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에 대한 기습이나 도발, 테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수단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더 그거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비록 이번에는 그 풍선을 직접 타격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중간에서 기폭장치에 의해서 추락함까지 기다렸지만 다음번 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 풍선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피해 없이 우리가 포획할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드론에 이어서 이번엔 풍선까지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이는데 김주영 의원님, 뭐 오늘 전당 관련해서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부터 대북전단 금지법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김여정은 계속해서 지금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룻밤 사이에 260여 개의 풍선을 보낸 것은 최초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지저분한 방법으로 비주얼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내용도 굉장히 또 더 충격적인 거여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지금 재난 문자 보낸 것은 경기도 13개 시군에만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날아간 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분포가 돼 있고 발견된 것만 260여 개인데 어디에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전 국민 재난 문자도 발견해야 되고 저는 군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걸 만지지 말고 뭐 신고를 하랄지 지금 이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막 여러 가지 발사체 도발하고 했을 때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나랑 한 발짝 떨어진 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상공에서 떨어지고 서울 한 중심부에서 발견이 되고 그 지저분한 내용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데 북한으로서는 저비용 고효율인 거예요. 미사일 발사하는 것보다 이거는 정말 조금 비용 들여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처해야 될지 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다시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할지 무인기 도발했을 때 우리가 10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오물 풍선을 우리가 10배로 날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처법, 국민들이 또 그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지침 같은 것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셨던 이 한밤중에 이른바 긴급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영문 표현이 또 논란이라고 합니다. 에어레이드라는 표현이 일부 문자에 들어가 있어요. 에어레이드. 이게 이 공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런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상당히 좀 놀랬다라고 합니다. 한밤중 재난 문자를 받은 시민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새벽에 문자를 봤을 때에는 가슴이 덜컹댔어요.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좀 안 보냈으면 좋고 애들한테 주의하고 싶은 거 뭐 이상한 거 무슨 날라오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림이 너무 크게 와서 진짜 큰일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파주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웠고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친구랑 문자로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 시장님, 이 에어레이드라고 하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풍선 보내면 얼룬이나 에드벌룬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는 것도 아이디어 같고 우리 군이 좀 대응 수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제가 취재되고 있는데 뭐 확성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저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수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에게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그럴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이 지금은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다든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북한이 저런 오물 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잡아내야 되지라는 문제가 사실은 당면한 과제잖아요, 보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가능한 방법은 그 풍선을 안전하게 일단 지상으로 착륙시키는 건데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술적 운용에 대해서 능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에게 접근해서 그 풍선을 우리 쪽으로 뭐 착륙시킨다거나 또는 뭐 떨어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풍선이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그 기폭장치와 타이머에 따라서 막 퍼지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군의 조치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면식 전 합참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우리 군에서 이른바 완전 군장 상태로 소위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된 사건인데 사망한 훈련병을 지휘한 여군 간부가 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왜 그 여군 간부가 받느냐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 해당 그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서 심리 상태를 관리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소위 얼차려 훈련을 로 인한 사망 사건의 책임 소재가 있는 지휘 간부, 여군 간부의 심리 상태를 자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뭐 여론이 나쁜 상태예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냐,
범죄자 인권보호의 진심인 나라냐, 멘토는 사망한 훈련병 부모에게나 붙여줘라 라는 등등의 비판 여론도 있고 일고 있습니다. 또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성춘 정치기 부의장 나오셨는데, 사실 그 저희 시절에는 완전 군장한 상태로 소위 얼차려 또 간혹가다 받긴 했었는데, 요즘 군 훈련에서는 이런 얼차려가 그래도 많이 좀 사라진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완전 군장 상태로 얼차려하고 훈련병이 사망을 한다. 이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논란은 책임 소재가 있는 그 여군 간부를 심리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간부에 대한 심리 케어, 뭐 상담 이런 것들을 배정한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간부 입장에서도 뭐 혹시나 이 죄책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이 있는 그 간부에 대해서 이게 케어인지 아니면 관리인지, 왜냐면 명백한 수사를 위한 관리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 네티즌들이나 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병사들에 대한 심리 케어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사망한 병사뿐만 아니라 같이 얼차려를 받던 이 병사들에게는 평생 이제 트라우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훈련받던 병사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도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아서 죽지 않았던 것뿐이지, 똑같은 얼차려, 똑같은 가혹행위, 사실상 가혹행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받은 그 트라우마를 과연 치료해주고 있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군대에서의 이 행태를 보면은 모든 것이 간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사병으로 군 생활 중에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반 사병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이게 난치병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간부가 똑같은 병을 걸리면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똑같이 군 복무를 하고 똑같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간부에게는 뭔가 특별한 대우를 주고 사병에게는 뭔가 홀대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왔고 국민들에게도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임이 있는 그 간부에 대해서 심리 케어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뭐 긍정적 의미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마도 병사들에게는 그런 케어를 안 해주고 홀대했을 것이다라는 아마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분노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 군장 상태로 소위 얼차려에 대해서 주변 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오늘 취재가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12사단 출신 간부 병사들, 완전 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은 병사는 없었다. 점호불량 하나로 완전 군장에 뜀걸음까지 하는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딱 한 번 여름에 강당에서 짧게 진행했던 적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얼차려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얼차려는 잘 안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안영환 의원님, 네. 안 의원님 뭐 군복무 때나 저 때는 뭐 얼차려 말도 못하게 저도 받으면서 네, 그렇죠. 군 생활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군 자원 자체가 또 귀하고 네. 군 인권이 많이 신장돼 있기 때문에 점호불량으로 완전 군장하고 선착순에 뭐 뜀박 이런 얼차려, 일단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대장의 어떤 멘탈 케어, 이거 뭐 멘탈 케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서적으로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된 건 아니냐,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멘탈 케어를 받아야 한다면은 그 유가족들이겠죠. 예. 네, 사망한 사병의 유가족들이 가장 큰 정신적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사실 멘탈 케어 서비스를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치고 싶습니다. 물론 여군 대위죠. 지금 중대장 대위도 상당히 심리적 혼란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케어 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이 했다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지금 얼차려라고 그러죠. 얼차려를 받으면서 완전 군장을 하고, 게다가 완전 군장하면 20kg거든요. 예. 20kg인데 거기다가 더 무겁게 하기 위해 책을 넣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팩트라고 한다면은 그건 규정 위반도 한참 지나간 것이죠. 그건 가혹행위죠. 뭐 규정대로 뭐 사실 얼차려라는 게 두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 기합이랄까요, 그걸 주는 효과와 함께 또 체력 달리는 효과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군장하고 뛰어나면 뭐 체력 단련 효과까지 보면서 이제 그 기압을 주는 건데 그런데 그게 규정을 넘어서 채까지 넣어서 무게 한 40kg까지 달하게 하는 걸 들고 뛰게 했다. 굉장히 그건 잔혹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가장 피해야 될 게 선착순입니다. 예. 저도 그 선착순 기합을 받으면서 이건 동료들끼리 묘한 경쟁의식을 부추기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동료들끼리 아주 정말 운명을 갖춘 동료들끼리 너는 맨 뒤에 처진 애는 너는 더 당할 거야. 너만은 살아야 돼. 그건 동료들끼리 그 단결심, 우애심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선착순 무슨 기합이라는 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저도 사실 군에 있을 때 뭐 쪼그레뛰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이걸 많이 해봤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군화에다가 머리를 박고 뭐 그런 것도 원산폭격이라고 그러죠.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우고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냈습니다만 저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착순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위입니다. 예. 저희 때가 그 얼차려가 있었더라도 채까지 더 넣고 무언가를 학대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이 일 만큼의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 시절 그 군대 생활 얼차려 때도 무언가 깨달음을 주거나 어떤 군기를 체력 증진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어떤 학대 행위다라고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핵심 참고인 조사 사망훈련병과 같은 얼차려를 받은 5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참고인 조사, 군기 훈련 과정, 숨진 훈련병의 당시 상태, 간부들의 조처 등등에 대해서 사망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됐어요. 영장이 발부됐고 자, 지금 유치장 안에 김호중 씨는 어떤 상태일까에 대한 보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채널A의 강력한 4팀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유치장에 갇힌 김호중 수감 생활은 독방에 수감 중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대체로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식사는 세 끼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력 4팀의 취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된 피의자들은 상당히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붕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는데 김호중 씨의 현재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잠을 많이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속이 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영장 발부되고 대부분의 어떤 수감자들은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제 법원에 기소가 되고 그러면 나의 죄가 내가 어느 정도 앞으로 뭐 실형이 선고되면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수감을 해야 할까, 형집행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잠을 평소 때도 아주 잘 자는 사람도 사실 유치장이나 교도소 들어가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설치고 그럼 뭐 불면증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호중 씨는 원래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장에서 굉장히 수면을 잘 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성, 반성 그렇게 하면서 후회도 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잠을 잔다는 거 보면 이제 선천적으로 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 어차피 다 끝난 건데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냥 뭐 잠이나 잘 자고 건강 관리나 잘 하자 이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30세끼 먹는데 사실 밥도 잘 안 들어가죠. 밥도 잘 안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시켜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김호중 씨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어떤 정신적 사고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뭐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뭐 일단 순간에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고요. 김우정 의원님, 뭐 잠 자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구속이 된 상황에선 이제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구속이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과실의 책임을 굉장히 나이 어린 매니저, 사회생활 초년생 매니저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라는 등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김어중 씨 본인을 위해서도 또 김어중 씨를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서도 또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국민들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마지막 도리 같은 것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처음부터 솔직했더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습니까? 저희가 누누이 여기 앉아서 얘기했고 안타까움과 뭐 비판을 동시에 하곤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포자기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나 팬들이 느꼈을 이 배신감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과거에 인터뷰했던 걸 보니까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잠을 많이 자는 거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뭐 꿀도 좋다. 근데 쉬면서 자는 게 이제 가장 좋더라 이런 얘기 했는데 언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암울한 미래인데 지금 구치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목 관리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런 모습에서 더 사실은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일부만 알려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재기의 가능성 같은 거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했더라면. 전 지금이라도 솔직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구속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김관선 변호사님? 예를 들어 메모리 카드를 없애지 않고 도주한 이후에라도 그때도 좀 늦었겠습니다만 시인을 하고 메모리 카드 여기 있습니다. 제출하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게 진술하는 모습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구속될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 구속을 피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사고 나자마자 그때 보니까 굉장히 만취해 있던데 음주 측정하면 제가 볼 때는 취소 수치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 났으니까 진단 피해자가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거의 음주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았으면 뺑순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뭐 경우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자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구호조치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구속이 안 됐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본인이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표랄지 매니저한테 다 얘기해서 은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옷까지 벗어서 줬어요. 메모리 카드 뭐 입으로 삼키고 다 증거인멸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 부분 수사할 때 제가 순간 판단 잘못해서 대표랄지 본부장이랄지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피한 거 인정합니다. 증거인멸 인정합니다. 그때만 다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구속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기소는 되죠. 예. 그래서 처벌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지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낳고 하다 보니까 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법정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말 맞추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사건 가지고 구속을 안 할 수 없죠. 더군다나 구속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아닙니까? 근데 범의 행위 자체가 처음 음주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부터 증거인멸 행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도망을 가고 뭐 술량 줄이고 범인 도피하고 이게 모든 게 증거인멸에 어떻게 보면 한 백화점씩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데 영장 심사할 때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뭐 저렇게 구속이 된 거죠. 예, 모교에서도 김어중 씨를 손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 김천 시의 지원으로 쉼터가 설치됐다고 해요.
스바로티 집이라고 이름도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제죠. 김호중 사진 및 현판 등이 철거됐다고 합니다. 김천 예고 관계자, 사진 등 김 씨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제거한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하고 있다. 모교도 손절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성춘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잘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저는 뭐 김호중 소리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이런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뭐 빅뱅의 승리의 승리숲, 뭐 동방신기 박유천의 박유천 꽃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매물단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꽃길이 있어요. 박유천 꽃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관광 효과도 있었고 근데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도 좀 강성 팬덤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팬으로서 입장에서도 또 찾아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관광지들이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린 예산도 있고 그래서 김호중 소리길도 사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아직 김천시에서 결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학교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오가면서 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고 이것이 뭐 아직 뭐 기소나 뭐 재판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뭔가 김호중 씨가 일단 음주를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매우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즉각적 대응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 김호중 소리끼나 이런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이 관광지도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돈봉투 재판에서 이정근 씨가 송영길 당시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모두 다 보고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캠프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하는 건 불문율이다. 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빼놓지 않고 다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캠프의 조직 본부장 당시이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빼놓지 않고 다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보고받고 알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당시에 공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당사자들의 녹취록에도 몇몇 대목이 등장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때 그 녹취록에서도 송 전 대표가 알지 않았을까라는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조금 경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자, 이번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직접적인 진술까지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돈봉투 살포도 다 송 전 대표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상황을 좀 다시 재구성해 보면 2021년 4월 28일 돈봉투 살포 두 번째 날 저녁 캠프 사무실 송영길 전 대표가 윤관석 의원에게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을 묻는 의미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정근 전 부총장은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다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고 급기야 송 전 대표가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리액션까지 물었다는 것. 안영환 의원님. 네. 당연히 보고받고 돈봉투를 뿌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캠프를 총괄하는 최종자인 송영길 당시 대표 입장에선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봉투 받은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 뭐 금액이 좀 적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거액을 줬다거나 아니면 왜 나는 빼놓고 줬다거나 아니, 나까지 줄 줄 몰랐다거나 충성을 다하겠다거나 그런 뭐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건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것은 뭐 알려진 거고요. 그럼 살포됐다면은 그 돈 봉투를 누군가 전달했을 것이고
또 전달했다면 전달했다는 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돈 봉투를 만들었다면 누구한테 돈을 받은 게 확실할 거고요. 그런 명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 돈 받은 것도 몰랐고 돈 봉투 만든 것도 몰랐고 살판 것도 몰랐다. 이건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조직 본부장의 일은 반응을 보고 또는 돈을 받았으면은 송영길 대표한테 또는 뭐 지휘자에게 보고를 해야지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누구누구가 이런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러겠죠. 뭐 대표는 그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본인 직접 안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또 상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았을 때 뭐 의원들한테 줬을 때 의원들의 반응을 뭐 대표 지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죠. 이거 돈을 그냥 괜히 그냥 효과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돈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정근 전 본부장이죠. 전 부본부장이 굳이 몰랐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굳이 보고했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흐름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저렇게 난 모른다는데 상식에 반하는 그런 주장이죠. 네. 자, 과연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밝힌 이 진술들, 송 전 대표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정근 씨는 이른바 송영길 전 대표 측에 뭐 회유 내지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판 기념회 책에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메모를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씨 남편에게 전달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송영길 측 변호사가 접견, 수사 상황까지 물어봤다. 이정근 부총장, 저로서는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거 회유 압박이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그 이정근 씨의 법정 진술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태껏 다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봉투 관련해서 털다가 안 나오니까 먹사연을 털면서 이건 별건 수사 아니냐, 탄압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지금까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술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알고 있는 건 당연하고 반응까지 궁금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지금 그 구치소에 수감 중이면서 이제 그 출판기념회 뭐 책 이런 것들을 메모를 받았다는 것이니까 훗날을 도모하자라는 얘기가 그야말로 좋은 취지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압박감으로 느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말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취지의 얘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송영길 대표는 기억에는 잘 없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조차도 그 문구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태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다 뭐 알아서들 한 일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반대되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송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조금 매우 곤혹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저 메모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자는 취지로 쓴 것이다. 어떤 메모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격려의 의미였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성춘 부의장님, 이게 송영길 대표의 변호사가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정근 부총장에게. 검찰에서 뭐라고 물어봐? 뭐라고 답변했어?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책에 담겨있는 메모는 끝까지 우리 함께하자 라는 얘기. 훗날을 좀 도모하자. 송영길 대표는 그 회유 압박이 아니라 힘든 시절을 이겨내자라는 취지였다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정근 부총장은 이거 퇴임 압박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정근 부총장이 이미 이 메모를 전달받기 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좀 송영길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계속 해오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끝까지 정말 함께 잘 버텨보자라는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그런 류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런 입장을 좀 바꿔라. 라는 압박으로 충분히 다가갈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메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사실 후배 정치인으로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도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는 참 총념한 것으로 좀 유명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또 이런 증언들이 하나하나 추가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장면으로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또 추가적 메모로 인해서 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전달까지 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당론을 어기면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른바 당론 강제 논란이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최근 당 안팎의 어떤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많고요.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을 위반할 때 공천에 불이익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자유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론 위반했을 때 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가감산에 대한 부분은 총선 기획단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나중에 특별 당규를 제정합니다. 당론에 대한 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당론을 위배할 시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좀 명문화할 예정이고요. 가감산 비율에 대해서는 이후에 총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겠죠. 당론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가감산 비율을 정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논의 중이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영환 의원님 아니 그런 가감산 규정 없이도 공천에서 불이익 다 주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솔직히 있거든요. 당론에 위배했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가결에 소신 투표했던 의원들 중에 누가 공천 받았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론도 있어요. 아니 그때 가결 투표 행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걸 떨어뜨려 라는 반박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누가 가결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결한 분들이 많이 다 공천에서 그쵸? 떨어졌잖아요. 그쵸? 왜 웃고만 계세요? 당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니었는데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위헌 행위입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양심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2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당원,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입법부의 구성원 자격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요,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대의를 할 것인가,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정치 철학적으로 생깁니다. 그때 이제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대리제와 수탁제가 있습니다. 대리제는 말 그대로 유권자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당원이 시키는 데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규정은 양심에 따르는 규정에 따라서 수탁입니다. 업무를 받긴 받았지만 내가 양심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하는 수탁제를 우리는 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기가 위임받은 업무를 자기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해서 당론을 정해놓고 너의 양심과 상관이 없이 따라야 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위헌적인 행위고요. 그럼 그다음 2번째는 저건 당수의 1인 체제 하에 정당을 1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똑같은 겁니다. 당론이라는 게 되게 당 대표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최고 지도부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내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론 정해놓고 지도부에서 정해놓고 따라를 하면은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과거에도 이른바 당론이라는 게 있었고 당론을 어겼을 때에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줬던 사례도 많지만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했던 적은 없었는데 제가 국회 출입했던 역사상 이걸 공공연하게 명문화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인 것 같고 생각을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당론과 관련한 법안들이 많았어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도 당시 반대한다라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계셨고 대표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당론도 아니었는데 소신 투표했다라며 외상값 받아내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목소리도 논란이었었고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성춘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그 당론 소신 투표에 관한 논의가 늘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잠깐만 보면은 미국은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공천을 할 때 당 대표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그런 정당들은 소신 투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당론을 따르도록 좀 문화가 돼 있는데 대신 그런 유럽 정당들은 뭐가 있느냐? 당론을 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당론이 결정된다는 그런 문화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과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당론을 따르라, 소신 투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뭐 그 정당 운영을 독재적으로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당론을 좀 정하고 소신 투표 없이 좀 일관성 있는 투표를 밀어붙이자 뭐 이렇게 그런 당 운영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 운영 자체를 민주적으로 한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당 운영 자체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개정 방향이 민주적으로 가고 있느냐, 당권 강화, 뭐 국회의장 선발에 뭐 20% 추가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까지 가서 직접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거에 관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인 요소를 해야 되는 참여민주주의에서 선을 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좀 이렇게 급하게 정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전당원 토론 이런 것들 좀 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뭔가 후딱후딱 이렇게 뭔가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도 대표적인 소신파 의원이고 민주당의 당직자부터 청와대 뭐 의원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당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당론에 안 따르면 공천에서 불이익 준다, 명문화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국회법과 그러면은 당헌당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럼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론에 따르는 게 이제 당인으로서 어떤 그 충실함을 보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론이 본인의 양심, 소신에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소신과 투표하는 게 맞죠. 예. 그게 국회법이 시사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여지껏 또 아마 민주당 당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게 당론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표 던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당규 개정안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민주당이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크고요. 특히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할 때 당심 20% 반영, 추미애 의원 사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마음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국회직이라는 거는 국민의 마음이 다 반영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여러 가지 활동비나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당 당원의 20% 반영한다는 것은 당심을 반영할 부분이 있고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구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미디 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네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두 분의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검찰청까지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어떤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검찰 조직을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검소한박법으로 부족해서 검소한박법 2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 논란이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 검찰청을 폐지하자라는 강성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용민 의원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저렇게 법적인 지식이 없는지 지금 바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좋다 이거예요. 검찰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검찰청 없애자. 공소청 만들자는 거예요. 공소청에 누가 가죠? 검사가 가죠. 검사가 가서 기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관은 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찰 내버려 두고 수사권 다 뺏고 그냥 기소만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수청 된다? 그렇죠. 공수청 왜 만드는 거예요? 공수청을 새로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놓고 그 이름만 공수청으로 바꾸면 되죠. 지금 검수완박 해가지고 지금 공직수사처 만들지 고위공직자수사처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기능 역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 해갖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 있잖아요. 경찰들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너무나 사건이 폭주해가지고. 그래서 경찰 수사하는 경찰들도 만나보면 차라리 옛날에 검찰에 수사할 때가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전문 그런 것들은 검찰이 더 낫기 때문에 검찰하고 유기적 연관을 하면서 서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경찰의 그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 검찰청 폐지하고 공수청 만들자고 했었고 더군다나 걸핏하면 특검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을 이렇게 자주 만들 것 같으면 특검 만들 때마다 법 발의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특검청을 하나 만들죠. 특검청. 공소청 만들고 특검청 만들고 그럼 특검청 수사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를 옥상어 겹치고 있는데 단순히 검찰이 싫다는 이유로 이 제도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저 의도 자체는 일단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너무나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시점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사단장 사퇴 준비 11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VIP 격려했다라는 주장들이 나왔고 11시 17분 해병대가 임성근 사단장의 직무 배제를 준비 중이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세 차례 통화도 논란인데 검찰총장 당시에 쓰던 핸드폰으로 이종석 당시 국방장관과 세 차례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 18분 40초간의 통화다라는 내용입니다.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다, 직권 남용이다, 탄핵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한 지휘권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경로를 접한 사실 없고 사단장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 장관을 통해 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외압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야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영환 의원님. 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최상병이 숨졌는데 어떤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숨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젊은이가 숨졌는데 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그렇죠. 거쳐서 누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 그 조사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재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화를 한 대통령과 장관이 3차례 전화를 한 게 밝혀졌으면 전 용산서도 이제 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뭐 목적의 통화였는지, 그렇죠. 어떤 통화였고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전화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국방장관을 통해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은 언제든지 지휘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무슨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장관도 행위를 직권남용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지난 정부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적용되게 된 범죄인데 직권남용 그 전에는 적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직권남용을 계속 적용하기 시작하면 행정부의 업무가 사실 마비될 겁니다. 겁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행정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별개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용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를 너무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한 생명이 숨졌는데 그 생명이 숨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실 파악은 필요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은정 의원님은요. 특검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이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사 방해나 외압이나 은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왜 내버려두고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는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대통령이 어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그 개인 휴대전화로 장관하고 3번을 통화했다는 것, 또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대화였다, 통화였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박정훈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이랄지 뭐 다시 이첩했던 거를 회수한다랄지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은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 사건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종석 장관도 7월 28일부터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건이 넘어가기 그 사이에 40여 차례 대통령실과 장관들 뭐 경호처장 통화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이 왜 수사 외압이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에 야당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사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애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